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인철입니다. 휴가를 간 김혜민 PD 대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을 맡고 있는 참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업종 구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구실했는데요. 결국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타격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편의점 사장님들 심야 영업 중단이라는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기금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쪼록 일자리 안정기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생생경제 1부에서는요. 최근 이 주식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해보고요. 2부에서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차량 화재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BMW 차량 화재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사실 생생경제에서는 그동안 주식시장 얘기를 거의 안 해왔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마감이 오후 3시 30분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마치다 보니까 타이밍상 그다지 좋지 않아 왔는데 지금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증시 잘 나간다고 하는데 한국 증시는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은 거의 연중 최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장에 좀 힘을 얻으십사 하고 이제 좀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우 주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섭외 어려워서 지금 저 출연 고사하셨으면은 안면 끊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가 잠시 이종우 센터장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알고 있어서 지금 여담을 한 건데요. 이력이 화려합니다. 한국의 닥터 둠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극구 부인합니다. 1898년에 대우증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리서치 센터장만 돌아가면서 15년 넘게 했습니다. 최장수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시간 내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안면을 내세워서 반강제로 모셨습니다. 정말 안 나오시려고 했어요? 쑥스럽습니다. 최근 근황 먼저 좀 전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그냥 이렇게 출연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글도 쓰고 네.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글은 제가 좀 몇 번 읽었어요. 예. 주식 컬럼리스트, 주식 평론가. 예. 이게 좀 리서치 센터장님과는 오버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경제평론가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평론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을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3,000조짜리 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000조에 달하는 시장을 아무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청취자분들 혹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알고 싶다라는 것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이종우 전 센터장님한테 얘기를 상담을 하는 코너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증권사들 올해 코스피는 3,000선에 갈 거다. 다들 예, 이구동성으로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예. 왜 그런지부터 좀 점검을 해 주시죠. 가장 큰 부분들은 일단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기업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작년 4분기가 가장 컸던 것 같고 앞으로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많이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주식시장을 끌고 왔던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낮은 저금리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끝나니까 9년 동안에 그 주식시장을 끌고 왔던 부분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그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본격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가 이제 박스피라고 해서 코스피가 이제 저점을 1900에서 뭐 2100, 200 사이를 오르내리던 그런 박스권 상단을 깨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다지 먹은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일부 반도체 뭐 이 바이오주들, 예. IT주들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배가 고픈데 지금 코스닥 시장 그야말로 지금 패닉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왜 이렇게 목을 못 쓰나요?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연초에서부터 보게 되면 1월 달 정도의 고점을 치고 천천히 내려오는 형태였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하락을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들이 주가가 약해지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는 형태가 됐고 이번 주에 조금 진정이 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계속해서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정우 전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있는데 뭐 시장을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해소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의견 주실 분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 IT주들 가운데 애플이 또 하나의 기록을 내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죠. 1조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30조 원이 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애플은 그동안 이 잡스 사후에 혁신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너무 부정적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다 뭐다 잘 안 돼. 부정적 뉴스에 가려 있었는데 오히려 이 하이엔드 전략, 고가의 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출, 영업이익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 팡이라고 하는 이른바 기술주들의 대표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은.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로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좀 이제 부정적인 형태에서 보게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가가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하락을 해버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그동안 쭉 상승해 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주식에서부터 시작하다가 그게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이렇게 추려지는 형태로서 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을 비롯해서 6개 종목 정도가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였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팡이라는 건 페이스북의 F, 그다음에 네. A는 아마존의 A, 그다음에 N은 넷플릭스의 N, 네. G는 구글의 G를 얘기하는 건데 A를 네. 하나 더 넣으면 애플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시가총액이 커서 나스닥 시장의 전체를 끌고 갔던 거죠. 예, 그렇죠. 그 5개 정도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GDP의 1.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페이스북이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주자들 사이에서도 또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했고요. 오히려 보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매수가 강해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게 보게 되면 이제 제1 수혜자가 애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방송은 이제 서민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아무리 속이 IT주도 아니고 바이오주인데 코스닥이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이렇게 지금 들고 있어야 되나 손절매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방송에서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기대는 좀 접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거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제약사들을 볼 것 같으면 신약을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현재까지 보게 되면 29개 정도의 신약을 개발했는데요. 신약을 개발하고 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또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만큼 이익을 냈던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개가 전부를 다 벌어먹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죠. 우리가 보통 그 신약이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신약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엘이 아스피린을 만든 것처럼 거의 이렇게 폭발한다 이런 형태로서 그랬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그 신약 개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전에 있었던 29개와 뭔가 다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회사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100억을 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매년마다 적자를 내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종목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지금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님은 사실은 지금 이제 손주 보실 나이예요. 그러면 네. 손주분한테 어떤 주식 권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네. 몇 개 성공하는 주식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고 뭐 네. 네이버가 뭐 얼마가 됐고 이런 거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살고 어떤 게 올라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안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결국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회사들 이런 주식들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종에서 가장 선두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포털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네이버가 결국 보게 되면 현재 주가 77만 원 정도로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사상 가장 높은 가격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이 500원, 100원짜리들 예, 그렇죠. 하고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결국 현재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은 어때요? 그것도 좋기는 한데 역시 이제 자금력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그룹 내에 있는 주식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뒷자리 1487번 쓰시는 분이 질문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라고 왔어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른 나라의 무역 분쟁으로 해서 제3국의 주식시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었고요. 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한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수출한 거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 그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수출액 정도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최근까지 많이 흔들리고 했었던 것은 실제적인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미 한 번은 정도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사실 철강으로 시작해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는 통화전쟁 이렇게 확전될 움직임이에요. 예. 사실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좀 끝나지 않을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뒤엎고 있고 예.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쏠릴 가능성은 없는지 예. 큰 그림에서 보면. 예. 안전자산으로 쏠릴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아무튼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는 할 텐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과정은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당사국이 미국과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고요. 중국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 2,800 정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한 10년, 20년 전 제가 정말 주식 전문 기자로 일할 때는 새벽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줘야만 했어요. 영향력이 그렇죠.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미국 증시보다 오히려 중국 증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미국의 2분기 GDP가 4%를 상회할 정도로 좋지만 중국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요. 이 그러면 우리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중국 주식시장이 보시게 되면 3천 부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러 왔거든요.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선진국 주식시장 이런 데는 2배 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식시장이 못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보게 되면 중국 경제도 성장을 했고 중국 기업 실적도 계속해서 나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00 정도 이렇게 된 것에서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거나 그럴 만한 룸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여기서 완전히 피크를 치고 이제 완전히 하락 트렌드로서 들어가고 그러면 그건 전 세계 주식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당장의 중국 시장만으로 크게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큰 틀에서 보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럼 또 하나 우려하는 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물론 이번에는 이제 동결이 됐지만 9월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2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장 지금 미국의 10년물 기준금리, 금리 달러에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3% 이자를 주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1.5%인 한국의 기준금리와 격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은 외국인들이 팔려고 하고 있지만 채권 오히려 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더 굉장히 또 미스테리하거든요. 일단 그 주식은 그 금리 차나 그다음에 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금리 차가 1.5%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하루의 변동폭이 3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보게 되면 주식은 주식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채권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보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벌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런지는 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청취자분들 이제 궁금증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업종 추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출연진이 종목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에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정점 논란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도 비틀거려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반도체의 그 경기가 사이클이 그 세 번째 사이클이거든요. 첫 번째 사이클은 94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있었고요. 두 번째 사이클은 98년도서부터 2000년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두 번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사이클의 존속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2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1, 2차 반도체 호황 때에 한번 이 정점을 찍고 나면 위축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한다는데 과연 앞으로 또 경기가 있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당장에 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1, 2차 반도체 호황 때에 비해서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 어차피 그 향후의 전망을 먹고 이렇게 많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한은 주식시장에서 별로 좋지를 않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그렇게 맥을 이렇게 좀 못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이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 제2의 치킨 게임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력이 단단한 한국은 여전히 우위를 지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심리고 향후 전망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예전처럼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50% 제조업체에서 제가 이 기자생활 한 20여 년 해봤는데 제조업체에서 영업이익률 50%를 넘는 건 전부 흠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없는 일이지 않아요? 반도체 경기가 가장 좋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50%를 약간 넘습니다. 그러시군요. 여의도에 가셔야 된다고 빨리 질문하라고 지금 계속 재촉하시네. 더 못 가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은 그 가장 궁금한 거 지금 하반기에 주식시장 어떻게 돼요? 지금 손절매하고 아예 손을 털어야 되는 건지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이에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 관심이 더 많고요. 예. 그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그 선진국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쭉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되면 2,400포인트 정도를 한번 도전하는 국면이 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상향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선진국 주식이 삐끗하는 형태로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2150포인트 밑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21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2011년서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에 왔던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이제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테마가 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으로 그게 다시 또 뭐 시장에 관심을 모으거나 이러는 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협주가 본격적으로 됐던 것이 86년도서부터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경우들을 다 겪었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게 아닌 거는 주가를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남북 경협주가 그렇게 크게 시장을 좌우하거나 이러지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가실 시간을 맞춰서 끝내주시네요. 자, 여기까지 주식시장 얘기 듣겠습니다. 이정우 주식평론가와 이 주식시장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휴가철을 맞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만 특별히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더운 여름 날도 더운데 책이나 읽으며 휴가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드립니다. 혼자 배낭 메고 해외여행이나 떠나볼까 하시는 분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래스에서 1개월 이용권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망가진 피부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시면 특가로 아니 무료로 다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 푸짐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들고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신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이 되면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신차를 구입하고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해서 수리를 한 뒤에도 또 하자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제조사가 교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BMW 차량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달라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라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자동차나 전자제품, 이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 있습니다. 1번이 레몬법, 2번이 라임법입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자고 일어나면 불이 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들이 우리나라 도로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BMW 고급 차량의 대명사인데 화재가 연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리콜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서 BMW 차량을 보게 되면 피하게 됩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는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BMW 520D 차량의 화재 사고 보상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강신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 방송사에서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정말 방송을 보다 보면 너무 좀 섬뜩합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아니 정말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어제도 영동고속도로에서 그 원주 부분에서 말이죠. 네. BMW 520이죠. 520D 차량이 또 불이 붙었는데요. 보통 이제 불자동차라 그러면은 불 끌어가는 걸 말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이제 불에 타는 걸 이제 불자동차라고 부르게 됐어요. 어쨌든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운행 자제 권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불이 나는 것도 무서운데요. 이제 공포라는 게 이제 원인을 잘 모를 때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업체 측에서 밝힌 원인과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업체 측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지금 EGR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배기가스가 나오면 질소 산화물이 이 디젤 자동차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그 가스를 순환시키는 이런 장치를 이제 EGR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BMW 측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록 장치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BMW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근거 자료는 아직 내놓지 않았어요. 내놓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BMW에서 그거를 제공받으면 공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워터펌프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EGR 그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EGR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자동차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30건에 달리는 자동차가 이제 화재로 전소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근거가 되는 정확한 원인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 강제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예, 지금 리콜 명령을 한 거고요. 이제 네. 7월 26일부터 리콜에 들어갔지요. 네. 근데 이제 리콜에 들어갈 때까지가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7개월간 28대 이제 불이 붙은 것이고 사실은 올해 1월에 3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이제 발생해 왔는데 리콜이 좀 늦게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리콜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리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또 결함을 숨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판매 중지 명령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리콜 명령을 받아서 리콜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제적인 조치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게 어렵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실은 고육지책으로 그런 명령을 못 하니까 운행 자제 권고를 하고 나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리콜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국토부가 리콜 명령을 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방송으로 잡힌 건 BMW 520D 혹은 400 시리즈 D. 여기 있는 D는 디젤의 약자 D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게 되면 지난달에도 사실 가솔린 차량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전부 도산대로에서 일어난 네. 그 미니 쿠퍼, 빨간색 쿠퍼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그 가솔린 엔진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거 말고도 28대 중에서 4대는 가솔린 엔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디젤 엔진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EGR인데 네. 즉 가솔린 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BMW에서 얘기하는 EGR이 아닌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함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솔린 차량은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디젤 자동차, 네. 지금 말씀드린 EGR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리콜에 들어간 것인데 가솔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리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라도 이 결함 부분이 어떤 것인지가 밝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리콜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리콜 대상 차량의 운행을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이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차만 전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업체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말이죠. 네. 그 해저터널 인천하고 그 김포하고 이쪽에 그 해저터널에서도 불이 났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데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연소는 물론이거니와 네. 사실은 건물까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험한 건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것이 운행 자제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그 주차를 이제 못하게 금지시킨다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의 연소 내지는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운행을 좀 일단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말을 꼭 들어서가 아니라요. 본인의 어떤 생명 신체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수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운행은 좀 이 더운 날씨에는 특히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행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운행을 하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지난해 12월 이제 이 평가 자동차 종합 평가를 좀 보게 되면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BMW 520D 차종이 정부가 인증한 가장 안전한 자동차 가운데 하나다?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글쎄요. 지난해 12월 평가 대상 11개 차종을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BMW 520D가 올해 안전한 차에 뽑혔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거 2013년부터 일어나던 평가를 해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올해는 역대 최고 점수인 99.1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평가는 그 충돌 시험이라든지 이런 안전성 시험에서는 사실은 외력 시험 여기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와 같이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조사는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부터 얘기하는 것이 신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몇 년 있다가 평가를 했더라면 좀 달라졌을 것인데 처음에 나온 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안전한 차라고 그러면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안전한지 알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험을 하려면 몇 년 지나서 하든지 말이죠. 좀 그것을 국민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선전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차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는 큰 어떤 소비자 단체, 컨슈머 리포터와 같은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뭐 가전이든 자동차를 평가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전반적으로 이제 이 그 각인되는 효과가 그렇죠.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일반 민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차량에서 화재가 나냐. 지금 결함 있는 차를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만 판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금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우리나라는
좀 느슨한 게 아니냐. 집단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고요. 우리가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건 집단 소송이 아닙니다. 그건 공동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도 사실은 증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렇죠. 제한적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했을 때 다른 소송을 안 한 사람들도 같은 배상을 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BMW가 우리나라에서 요 관계 차가 30%가 팔렸답니다. 전체 그 제조 판매 대수 중에서. 전 이 통계도 충격적이에요. 예. 나는 그 B사, 이 같은 이 독일산인데 예. 거기가 1등인 줄 알았더니 BMW사가 1등이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 폭염과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배기가스 요 부분 이걸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한량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조작한 것이 아니냐. 설정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너무 외제차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팔 때 BMW 같은 데에서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뒷자리 6495번 쓰시는 분이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아니 원인도 정확하지 않은데 리콜하면 어디를 수리한다는 건가요? 리콜 받으면 이런 현상은 다시 안 일어나는 건가요? 질문해 오셨어요. 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BMW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EGR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GR 부분만 거기에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2017년부터 그 EGR 부분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 16년 거하고 17, 18년 것이 다른데 그 변경한 EGR을 쓴 2017년 이후 거는 불이 안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EGR 부분이라고 자기들이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결함을 은폐하고 숨겼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소송이 붙으면 이 결함을 은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늑장 대응, 늑장 리콜.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BMW 차량이 화재로 전소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방송이 됐는데요. 오히려 BMW 매장에서는 이제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산 부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국산 부품 쓰는 다른 자동차 업체 차들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우리는 가격 할인을 많이 해줄 테니까 사라.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매 영업소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데에는 저저 지장이 없다.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 수출을 했고 독일에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완성차가 들어온 건 맞는데요. 네. 사실은 그 부품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쓰는 거거든요. 독일도 맞습니다. 쓰는 거고 뭐 미국도 쓰는 거고 그 부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사실은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으로. 물론 이런 얘기는 합니다. 사실은 자동차에 그 전혀 불이 안 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자동차, 다른 자동차에서도 사실은 1년에 뭐 몇천 건 정도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자동차에서 어떤 특정한 자동차 그 제품에서 이렇게 불이 난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뭐 BMW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EGR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확실히 그것 때문인지는 또 두고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솔린에서도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워터펌프 때문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는 앞으로도 확실히 밝혀야 될 겁니다. 이렇게 BMW가 배짱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자 보호가 좀 느슨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미국처럼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다라는 이제 이 사정, 우리나라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것들은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고 발전이 됐는데요. 이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그 후진적입니다. 첫 번째가 이 물건으로 인해서
그 물건에 어떤 뭐 결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과 신체까지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8대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까지도 다친 사람이 없고 또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건 천만다행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있거든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이 제조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그런 때 이제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법률인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 소송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소송을 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보전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소송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도입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 위주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 기업들이 반발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를 비집고 외국 업체들이 이런 우리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사정을 악용하고 있다면 분명히 소비자 보호제도는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는 이런 이제 신차를 구매했을 경우 이제 동일한 이제 어떤 흠집이 났을 경우 오늘 뭐 퀴즈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BMW 사건과는 무관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이제 아까 뭐 이 퀴즈 문제였는데 무슨 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레몬법이라고 그러죠. 이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뭐 나오던데 중대한 하자 2번, 그러니까 일반 하자 3번. 그런데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 EGR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난다고 추정되어지는 이 BMW 여기에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거는 2번 뭐 수리를 했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내년부터니까요. 레몬법은. 그래서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거나 또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3072번 뒷자리 쓰시는 분이 지금 문자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현재 520D 차주입니다. 네. 이틀 전에 안전진단 받고 왔습니다. 기사에는 24시간 풀 가동해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전화통화 자체가 안 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글쎄요. 얼마나 속이 탈까요? 제가 만일 BMW를 몰고 있는 차주라면 저는 그냥 주차장에 남겨놓고 정말로 버스, 메트로 워크 할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뭐 말은 24시간 돌린다. 그다음에 10만 6천 대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 BMW 매장에서 전부 다 풀 가동을 하면 2주 이내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BMW에서는 이 전화라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속 타는 것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얼마나 굉장히 화도 나고 말이죠. 일단 전화를 받아서 언제 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라도 해주면 그럼 그때까지는 안 탄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까지 가서 이제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주차장에서는 BMW 사절이라고 표지가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러면 사실 업체의 잘못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비자 간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기계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받기가 겁나기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근데 차주 입장에서는 정말 속 타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이 날씨도 덥고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간 분쟁이라든지 내지는 또 불상사 뭐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다만 해결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불이 그렇다고 해서 주차된 차량 움직이지 않는 차량에서 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또 걱정하는 사람이 그 기우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꾸준히 이제 저희 언론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MW 차량 리콜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3245번 쓰시는 분이 1번 레몬법 해주셨고요. 오빠 지금 모리탕 끓이고 있어요. 정답 1번 레몬법이지요. 너무 무서워서 차를 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차 이름보다 불자동차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정말 핵폭탄 아닐까? 순수한 우리말 뜨거운 차 옆에 있는 것도 무서워요.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뒷자리 6524번 쓰시는 분이 1번 레몬법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어라? 레몬이네? 라고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1537번 쓰시는 분이 1번 레몬법입니다. 불량품은 만들지도 보내지도 말자는 것. 이 첫 직장의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신경 쓰면 불량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전해주셨네요. 자,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사실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휴가가 7월 말 8월 초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걱정이 두 번째 주, 8월 두 번째 주에 이제 이 휴가 가신 분들이 돌아오면 전력 소비가 더 늘어나서 우리의 예비 전력이 좀 간등간등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